제2장. 일어설 수 있게 되자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이처럼 재미있는 광경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작은 사람들의 나라 전체가 마치 커다란 정원과도 같았다. 그리고 주위로 12m 정도 막혀있는 들은 꽃밭처럼 보였다. 들 사이에는 수풀이 섞여 있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무는 약 2m가량 되는 것이었다. 나는 왼쪽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조그마한 도시는 극장에 그려진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몇 시간 동안을 본능적인 욕구에 시달렸다. 마지막으로 대변을 본 지가 거의 이틀이나 지났으니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다. 다급한 마음과 부끄러움 사이에서 나는 무척 난처했다. 생각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으므로 나는 안으로 기어들어가 문을 닫은 후 발에 묶인 쇠사슬이 미치는 구석에서 대변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이처럼 불결한 행동을 한 것은 이번뿐이었다. 독자들은 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여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쇠사슬이 닿는 곳까지 멀리 떨어져서 대변을 보았다. 언제나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일을 끝내려고 주의하였다. 배설물은 특별히 배정된 2명의 시중이 수레로 치워주었다.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청결한 성격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오랫동안 설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따금씩 몇몇 사람들에 의해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일을 마친 다음 나는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 국왕은 벌써 탑에서 내려와 말을 타고 나에게로 오고 있었다. 그로서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었다. 비록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말이었지만 마치 산처럼 커다란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뒷발로 일어섰다. 그러나 뛰어난 기수인 국왕은 시종들이 달려와 고삐를 잡은 다음 말에서 내리게 될 때까지 안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에서 내리자 나의 주위를 돌면서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를 묶은 쇠사슬이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였다. 그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시종과 요리사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바퀴 달린 수레에 가득히 실린 음식이 나의 손이 닿는 곳까지 운반되었다. 나는 금세 그것들을 먹어버렸다. 먹을 것을 실은 수레 가운데 20대는 고기를 담은 것이고 나머지 10대는 마실 것을 싣고 있었다. 고기를 실은 수레는 한두 입 정도에 먹을 수 있었고 병에 들어있던 마실 것은 한 수레씩 들어서 단숨에 마셨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다. 왕비와 왕자, 공주들은 많은 귀부인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가마에서 앉아 있었지만 국왕의 말이 놀라 소란을 피웠을 때 모두 가마에서 내려 국왕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이제부터 국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다. 국왕은 키가 신하들보다 거의 손톱 정도나 더 컸다. 그의 몸은 건장하였으며 남자답게 보였다. 오스트리아 사람의 입과 매부리 코, 올리브 빛깔의 피부, 팽팽한 얼굴, 균형 잡힌 신체를 하고 있었다.
가볍게 움직이지 않았으며 국왕다운 태도로 행동하였다. 그는 한창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나이는 28살 9달이었다. 그가 직접 다스린 7년 동안 이 나라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하여 나는 옆으로 누워 나의 얼굴에서 약 3m가량 떨어져 있는 그의 얼굴과 나란하게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를 여러 번 손 위에 올려놓고 보았기 때문에 제대로 묘사할 수 있었다. 그의 옷은 매우 평범하고 단순한 것이었으며 아시아 양식과 유럽 양식이 적당히 섞여 있었다. 그러나 윗부분에 깃털을 세우고 보석과 황금으로 장식한 가벼운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었다. 내가 쇠사슬을 끊을 경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손에는 칼을 뽑아들었다. 그 칼은 8cm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 손잡이와 칼집은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세공된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으나 매우 또렷해서 내가 서 있을 경우에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귀부인들과 신하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있었다.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마치 금과 은으로 수놓은 치마를 땅에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다. 국왕은 가끔씩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였다. 나도 대답을 하였지만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주위에 서 있던 몇 사람의 사제와 변호사들이 국왕의 명령을 받아 나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네덜란드어, 라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동부 지중해 지방의 혼합된 말 등의 모든 언어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어떠한 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2시간가량이 지난 다음에 국왕과 그 일행들은 궁전으로 돌아갔으며 나를 지키는 수비대와 함께 나는 사원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것은 무례한 사람들이 함부로 나에게 다가와 위험한 사건을 일으킬까봐 염려해서 그러한 일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사원의 입구에 앉아있는 나에게 갑자기 화살을 쏘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의 왼쪽 눈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수비대장은 활을 쏜 6사람을 잡아서 묵도록 명령하고 나의 손바닥 위에 그들을 올려놓는 것만큼 적절한 벌이 없다고 생각하였는지 군사들을 시켜서 나의 손이 닿는 곳까지 데리고 왔다. 나는 그들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5명은 호주머니 속에다가 집어넣고 나머지 1명은 그대로 먹어버리겠다는 몸짓을 하였다. 그 사람은 너무나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더구나 내가 주머니 칼을 꺼냈을 때에는 지켜보던 군사들도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곧 그를 풀어주었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멀리 도망가도록 내려주었던 것이다. 나머지 5명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군사들과 사람들은 나의 관대한 처분에 매우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이 일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궁중에 전해지게 되었다. 밤이 되자 나는 얼마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원으로 들어가 땅 위에 드러누웠다.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그렇게 생활하였다. 그동안 국왕은 앞으로 내가 사용할 침대를 만들도록 명령하였다. 일반적인 크기의 침대 600개를 사원 앞으로 옮겨와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150개의 침대를 함께 엮어서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다시 4겹으로 모아 하나의 침대로 만든 것이다. 돌로 뒤덮인 딱딱한 바닥을
이제는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작은 사람들은 나에게 홑이불과 담요 그리고 이불을 만들어 주었다. 오랫동안 고난에 익숙해진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제법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 나의 소식이 작은 사람들의 나라 전체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부유하고 게으르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기 위하여 몰려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들이 비어있게 되었다. 만일 국왕이 포고령과 법령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는 일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밭을 경작하는 일이나 집안의 여러 일들이 아주 방치되었을 것이다. 나를 구경하기 위하여 몰려온 사람들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며 국왕의 허가 없이 나의 집에서 50m 안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였다. 국무성은 이번 일 때문에 큰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국왕은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번 대신회의를 열었다. 대신회의에서는 나에 대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나중에 어느 친구에게 전해들었다. 그 친구는 지체가 아주 높았으며 국가의 기밀에도 관여하는 사람이었다. 대신들은 내가 쇠사슬을 자르지는 않을까 걱정하였으며 또한 나의 엄청난 식사량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기근에 대해서도 염려를 했던 것이다. 그들은 나를 굶주려 죽이도록 결정하기도 하였고 독이 묻은 화살을 나의 얼굴과 팔에 쏘아서 바로 죽일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처럼 큰 시체에서 풍겨나는 악취가 전염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 질병이 작은 사람들의 나라 전체로 퍼져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대신회의가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을 때 몇 명의 육군 장교가 넓은 회의실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 가운데서 출입이 허락된 2명의 장교가 앞서 말하였던 6명의 죄인들에 대한 나의 너그러운 행동을 보고하였다. 그것은 국왕과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에 우호적인 인상을 깊이 심어주었다. 마침내 국왕은 칙령을 반포하였다. 그것은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 900m 이내의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6마리의 소와 40마리의 양 그리고 그 밖에 나에게 필요한 음식물을 바치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물론 고기와 같은 비중의 빵과 마실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은 국왕의 재무성에서 계산하도록 지불하도록 하였다. 국왕은 자신의 소유지로부터 생산되는 산출물을 이용하였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좀처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 단지 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백성들은 그들의 돈을 세금으로 내면서 국왕을 돕기 위하여 종군하기로 되어 있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이 나의 시정으로 고용되었는데 모두 궁중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받았다. 그들은 사원의 출입문 옆으로 매우 편리하도록 천막을 쳤다. 300명의 제단사가 작은 사람들의 양식으로 내가 입을 옷을 만들었으며 가장 뛰어난 학자 6명이 그들의 언어를 나에게 가르치도록 파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왕과 귀족, 수비대의 모든 말들을 나의 앞에서 훈련시켰는데 이것은 말들이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명령은 정확하게 실행되었다. 3주일 후에는 내가 작은 사람들의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친척이 있었다. 그동안 국왕은 가끔씩 나를 방문하는 영예를 베풀어 주었으며 나를 가르치고 있던 학자들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다. 우리는 이미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내가 배운 말은 자유를 원하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말을 반복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국왕의 답변은 그러한 일은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대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먼저 내가 루무스 켈민 페소데스마론 엠포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국왕과 작은 사람들의 나라에 대한 평화를 맹세한다는 뜻이다. 국왕은 앞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친절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인내와 신중한 행동으로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또한 그는 관리를 시켜서 몸을 수색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라고 하였다. 어쩌면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며 두려울 정도로 나처럼 신체가 거대한 사람의 무기라면 그것은 무척이나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국왕이 바라는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주머니를 모두 뒤집어 보이거나 내가 지니고 있던 것들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떠한 것은 말로, 또 어떠한 것은 몸짓으로 나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법에 의하여 2명의 관리에게 수색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일에 대하여 나의 동의와 협조가 없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며 나의 관대함과 정의감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2사람을 맡긴다고 하였다. 무엇이든지 나에게서 합수한 것은 내가 작은 사람들의 나라를 떠날 때 돌려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요청하는 비용에 모두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2명의 관리를 손으로 들어서 양복 주머니 속으로 넣었다. 다음에는 나의 모든 주머니 속에다 차례대로 넣어 주었다. 2개의 시계 주머니와 나 이외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물건이 들어있어서 수색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 비밀 주머니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1개의 시계 주머니에는 은시계가 들어있었으며 다른 시계 주머니에는 얼마간의 금이 들어있었다. 2 관리는 펜과 잉크, 종이를 가지고 자신들이 수색한 물건들에 대하여 정확한 목록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일을 모두 끝내자 그들은 자신을 땅에 내려놓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국왕에게 전하는 목록표를 보여주었다. 나중에 내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영어로 옮긴 목록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선 이 산 같은 사람의 오른쪽 양쪽 주머니를 뒤져본 결과 크고 거칠은 천조각 하나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왕의 의자가 놓여있는 넓은 대전을 모두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왼쪽 주머니에서는 은으로 된 뚜껑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것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뚜껑을 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을 때 마치 먼지와 같은 것에 의해 발이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먼지의 한 부분이 우리의 얼굴로 날아와 몇 차례 기침을 하였습니다. 그의 오른쪽 조끼 주머니에서 우리는 마주 접혀진 하얗고 얇은 물건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크기는 3사람을 합친 만큼이나 컸으며 튼튼한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추측으로는 글씨와도 같은 검은 모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글씨가 우리 손바닥 절반만한 크기였습니다. 왼쪽의 조끼 주머니에는 어떠한 종류의 기계와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뒤편으로는 20개의 막대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국왕의 궁전에 있는 철책과도 같았습니다. 그에게 우리의 말을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인데다가 계속하여 질문을 해서 그를 귀찮게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산 같은 사람이 그것으로 머리를 빗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간 덮개의 오른쪽의 넓은 주머니에서는
기둥보다도 더욱 커다란 나무 조각에 속이 사람 정도의 크기로 비어있는 철기둥을 단단하게 고정시킨 것을 보았는데, 그 기둥의 한쪽 끝에는 커다란 쇠 조각들이 솟아나와 이상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의 주머니에서도 같은 모습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좁은 주머니에는 둥글고 평평하며 하얗고 굵은 쇠 조각이 있었는데, 그 크기는 각기 서로가 달랐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것은 마치 은과 같았는데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그것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의 좁은 주머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검은 기둥 2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머니의 제일 아래인 바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으며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우리의 머리보다 2배나 되는 희고 둥근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커다란 철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판들을 꺼내면서 자기의 나라에서는 그 철판 가운데 하나로는 면도를 하고 다른 하나로는 고기를 자른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2개의 주머니에는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시계 주머니인데 중간 덮개의 꼭대기에 크고 길게 늘어져 있는 것으로서 배의 압력에 의해 꽉 눌러져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시계 주머니 외부에는 커다란 은줄이 걸려 있었으며 그 끝에는 이상한 종류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슬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꺼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것은 한쪽이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투명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원반이었습니다. 투명한 쪽에서 우리는 원형으로 그려진 이상한 형체를 보고 그것들을 만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가져다가 대어본 다음에야 투명한 물체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 같은 사람은 그 기계를 우리 귀에다 가져다 대어 주었는데 물레방아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알려지지 않은 동물이거나 또는 그가 숭배하는 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그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행사를 그것에 따라 시행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신탁이라고 불렀으며 생활에 있어서 모든 행동을 할 시간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습니다. 왼쪽의 시계 주머니에서는 어부가 사용하는 만큼이나 커다란 그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여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지갑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갑 속에서 매우 크고 노란 몇 개의 금속 조각을 보았는데 만약 그것이 금이라면 굉장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주머니를 열심히 수색하다가 우리는 그의 허리에서 거대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띠를 보았습니다. 그 띠의 왼쪽에는 5사람 정도의 크기만한 칼이 걸려 있었고 오른쪽에는 2개의 칸으로 구분된 가방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방에는 국왕의 백성 3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의 방에는 굉장히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공처럼 생긴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우리의 머리만한 것이었으며 이것을 드는 데는 상당한 힘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에는 한 무더기에 검은 나달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거나 무겁지 않아서 우리의 손바닥 위에도 한꺼번에 50개 이상을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목록표가 산 같은 사람의 몸을 정확하게 수색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여 주었으며 국왕폐하의 명령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국왕의 훌륭한 통치 제89개월 4일에 서명하여 봉인합니다. 클레프 플랭록, 마시 플랭록.
이 목록표가 국왕에게 전해지자 그는 나에게 몇 가지의 물건을 꺼내어 놓으라고 하였다. 우선 칼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기에 나는 칼집까지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동안 국왕은 활과 화살을 준비한 3,000명의 군사들에게 멀리서 나를 둘러싸라고 명령하였다.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즉시 화살을 쏘라고 하였으나 나는 이들을 바라보지 못했다. 나는 국왕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칼을 꺼내어 보도록 하였다. 바닷물로 인하여 칼이 약간 거칠어지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반짝거리며 빛을 반사하였다. 칼을 뽑아든 순간 모든 군사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소리를 질렀다. 내가 칼을 들고 앞뒤로 흔들 때 햇빛에 반사된 빛이 그들을 눈부시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국왕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생각하였던 정도로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고 내가 묶여있는 쇠사슬의 끝에서 1m 89cm 정도 떨어진 곳에 조용하게 내려놓으라고 하였다. 다음에는 속이 비어있는 쇠기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것은 권총을 가리킨 것이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들고 그가 원하는 대로 화약을 장전하였다. 화약은 조그마한 가방 속에 꼭 닫혀져 있었기에 다행스럽게도 바닷물에 젖지는 않았다. 나는 우선 국왕에게 놀라지 말라고 주의를 준 다음 하늘에다 대고 총을 쏘았다. 이번에는 칼을 보았을 때보다도 더욱 놀랐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멀리 쓰러졌다. 국왕은 비록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잠시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나는 칼을 내려두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두 자루의 권총을 바쳤다. 물론 화약 가방을 불에다 가까이 대지 말라고 경고도 하였다. 조그마한 붓이라도 화약 가방에 닿기만 하면 그의 궁전을 단숨에 무너뜨릴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주었다. 나는 시계도 내려놓았다. 국왕은 2명의 시종을 시켜서 영국의 짐꾼들이 맥주통을 옮기는 것처럼 그것을 기다란 장대에 매달아 어깨로 들어올리라고 하였다. 국왕은 시계에 그칠 줄 모르는 소리와 분침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다. 작은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보는 데에는 그들의 시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다. 국왕은 학자들에게 시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비록 내가 작은 사람들의 말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의견은 다양하고도 어이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나는 은전과 동전도 꺼내었다. 커다란 금과 조그마한 금이 들어있던 지갑도 내려놓았다. 주머니 칼과 면도칼, 빗과 은으로 만든 담뱃갑, 손수건, 그리고 일기책도 보여주었다. 칼과 권총, 그리고 화약 가방은 창고로 옮겨졌으나 그 이외의 물건은 나에게 되돌려 주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나는 개인적인 주머니 한 개는 수색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속에는 안경과 망원경 그리고 몇 개의 잡다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국왕과 별로 연관이 없는 잡다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보여야 할 어떠한 의미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